압록강에서 두만강까지 1334km. 한반도의 국경선은 세종에 의해 완성된다. 북방 영토 개척의 분수령이 됐던 사저강 야인 토벌. 야인 토벌의 주역인 최윤덕과 그가 이 땅의 국경선에 새긴 역사를 되새겨본다. 조선이 배출한 최고의 성군으로 평가받아온 세종. 이 세종이 이룩한 수많은 업적 가운데 한글 창제만큼이나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바로 북방 영토 개척이죠. 그리고 이 북방 영토 개척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이 바로 세종의 종묘 배향 공신 가운데 한 사람인 최윤덕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 최윤덕은 사군을 개척한 인물 정도로만 알려졌을 뿐 낯선 이름인데요. 세종이 나의 제갈량이라 부르며 아꼈고 북방영토 개척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던 최윤덕. 자, 지금부터 그를 만나보겠습니다. 경북 문경의 산골 마을 소야리. 이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 성황신에게 제를 올린다. 이곳 사람들은 성황신을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여긴다. 성황신 덕분에 일제강점기, 6.25 동란에도 별다른 변고 없이 넘어올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오늘날까지도 마을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면 성황신에게 묻고 답을 구하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성황신은 바로 조선 초의 무장 최윤덕 장군이다. 아주 옛날 어른들이 이제 대를 이제 조금 전에처럼 이제 잡고 이제 물어봤다 계속 이제 다짐해서 물었대요. 이제 어떤 신이냐. 그래 자꾸 이제 따지고 이제 자꾸 물으니까 이제 채씨로 들어가서 통천 채씨로 들어가서 또 통천 채씨 그러면 장군이냐 일반 서민이냐 이래 또 물어가지고 장군이다. 서기 2011년 220년이 넘도록 영험한 존재로 받들어지고 있는 최윤덕 장군. 이 마을과 전혀 연고가 없는 그가 어떻게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됐을까? 소지받지나 잘 해줍시다. 일반 성황신 가면 보통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을 많이 모셔놓고 하는데 유독 이 동네에서는 최윤덕 장군이 평소에 워낙 영험하신 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물으면 안 되겠나 이래서 계속 최윤덕 장군을 모시고 지낸다고 합니다. 한 마을의 수호신이 된 최윤덕. 그는 조선시대 세종대에 활약했던 실존 인물이다. 역사는 최윤덕 장군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석학의 소장 중인 국조정토록. 세종부터 중종까지 조선의 대외정벌의 역사가 망라된 이 책에 최윤덕의 흔적도 남아있다. 세종 15년이던 1433년 평안도 도철제사이던 최윤덕이 파저강에서 야인을 정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세종대왕한테 최윤덕은 유비한테 제갈고민 같은 그런 존재. 북으로 사군을 개척하고 사실 육진의 개척도 기초를 닦은 사람은 최윤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최윤덕은 평안도 도절제사로 서북방 국경지대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중국의 단둥은 예로부터 조선과 중국 양국의 관문이었다.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선인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의 단둥과 북한의 신의주가 마주하고 있다. (600여 년) 전 세종 때 만들어진 국경선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신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너 차로 5시간을 달리면 중국 랴오닝성 랴오양에 이른다. 랴오양에는 71m 높이의 거대한 백탑이 있다. 1116년 여진족이 건립한 금나라가 요양을 제2수도로 삼으면서 자신의 영토임을 확인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한때 금나라를 세울 정도로 융성했던 여진족. 그러다 13세기 몽고족이 중국 대륙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자 여진족은 다시 소집단으로 분산되어 자신들의 본거지인 만주로 귀환했다. 당시의 여진족은 압록강 연안 일대 거주하는 건주 여진, 흑룡강 유역의 야인 여진, 지린성 장춘을 근거지로 한 해서 여진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은 세종이 즉위한 후에도 틈만 나면 조선을 침략하고 약탈을 일삼았다. 만주에서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던 여진족. 하지만 이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어 이들이 세력을 연합한다면 조선에게는 크나큰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건주 여진의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해 청나라를 건국하고 1644년 명나라가 농민 반란으로 무너진 틈을 타 중원까지 장악하게 된다. 말등에서 태어나 말등에 죽고 배를 타면은 또 일본까지 진출할 정도로 굉장히 강맹했기 때문에 전투에 능한 민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진족들이 또 그런 강인한 생활 속에서 그 독립심도 강하고 해서 명이나 조선이 쉽게 지배하기가 어려웠죠. 특히 여진족들은 점차 남하해서 연해주, 두만강, 압록강 유역과 조선의 군세력이 미치지 못한 함경도와 평안도 내륙에까지 산거해 있었다. 여진족들은 조선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태도를 돌변해서 침략과 약탈을 자행했다.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은 조선의 최북방 진지였던 여연과 경원이었다. 이들은 백두산 아래 조선의 변경 중심지역 여연지방을 침범하여 약탈했다. 여진족 문제는 세종 초 조정의 최대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북방의 여진족의 처단 문제를 놓고 세종의 고민도 깊어졌다. 여진족의 침입은 영토 축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 마을에 도둑이 끓는다면 그 마을이 전체가 술렁술렁하듯이 여진족이 여기저기서 떠들어오니까 한간 벽천에 살던 사람들이 자꾸만 이쪽으로 안으로 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영토가 축소가 되는 거죠. 여진족의 피해가 끊이질 않는 경원을 두고 조정에서는 일대 경론이 벌어진다.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희마저 경원 지역의 군사 및 행정기관인 도호부를 용송으로 이전하자는 주장을 했다. 함경도에 자리했던 경원을 지금의 함경북도 청진 남쪽에 있는 용성 지역까지 후퇴시키자고 당시 신하들 대부분이 주장했다. 용성은 백성의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지리적으로 방어가 용이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관료들이 이런 의견을 내놓을 때마다 세종의 입장은 단호했다. 조종이 물려준 강역은 영토 축소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질책하면서 조정이 물려준 영토는 한 채 양보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적극적인 영토 확장 의지를 내비쳤다. 와인의 생각이다. 세종은 영토 확장에 더욱더 이제 큰 열의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 지역이 조선 왕실의 밭상지라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이 태조 이성계 조상들 가운데서